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왔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MB정부 당시 언론 장악 의혹과 자녀 학폭 논란 등 여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게 됐는데요. 오늘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서는 16강 기로에 놓인 여자 월드컵 소식과 한국을 방문한 유럽 명문 구단들 소식까지 이번 한 주 스포츠 소식들 정현호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부는 한입뉴스로 시작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명 대리라고 좀 예상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동관 특보요. 어제 지명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지명될 거다는 뉴스가 네. 어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야당에서도 지명된 걸로 좀 보면서 입장을 아침 회의 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됐던 수순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전에 나온 가장 큰 뉴스입니다. 언제 지명을 하나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경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 이동관 대통령 이 대외협력특보가 관련해서 소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관 특보의 소감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이동관 후보자 지명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론계 중진으로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다. 또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네.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것이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그럴 인사로 어떻게 보면은 이동관 특보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예상이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영방송 개혁 또 이 방송통신 분야 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난 이제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지내면서 있었던 벌어졌던 언론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 결국 이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이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MB 정부가 압박을 넣었던 그런 상황들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감에서는 이동관 특보가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여야 간 상당한 또 논란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이 11시경인가
용산이죠. 인근에서 관련된 뭐 집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오늘 지명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 다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나 논란과 더불어서 좀 새로운 문제점도 지적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관 특보 부인의 경우에 과거에 인사청탁 논란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었던 2010년 1월에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청을 해오는 상태고요.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학폭 의혹을 거론했고 또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방송 장악 논란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동관 특보 자녀 고교 시절의 학교 폭력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이동관 특보가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학기 말에 전학을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남아있고 이동관 특보는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문회에서 아마 강하게 공방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관 특보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에 국정원의 공영방송 관련 문건들 그리고 당시에 민간인 사찰로 재판을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이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했던 진술들을 보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공영방송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해라.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배제하라. 비판적 프로그램 폐지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내려서 심지어 이 국정원 직원들조차 이례적이라서 힘들었다는 진술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청문회에서 공방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관 특보 측은 무관하다. 뭐 학교 폭력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될 텐데 박정희 기자 궁금한 건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뭐 찬성 반대 의견도 나올 테고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임명을 청문 보고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하게 되면 임명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뭐 인준 표결도 거치지만은 그 외에 인사청문회 거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재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도 지나게 되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 인사청문회 채택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동관 특보 이 방통위원장 지명자도 후보자도 아마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청문회가 또 진행이 되면 관련된 부분들 더 집중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명 권고를 받고 이제 징계안 심사에 돌입을 했네요. 네, 윤리특위가 어제 회의 열어가지고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또 향후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을 직접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특위 이제 남은 절차가 이 소위에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가는 거거든요. 징계안 심사는 1소위에 배정이 됐어요. 그동안 뭐 1소위로 가야 되냐 2소위로 가야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1소위, 2소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권을 논의하는 소위고요. 네. 2소위는 기타 사유, 뭐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소위로 가게 되면 수사 결과 뭐 재판 결과 여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1소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네. 어제는 어떻게든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1소위로 가서 빨리 징계안건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1소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1소위로 가서 빨리 민주당에서요?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소위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좀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소위로 가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처리가 지연되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윤리특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윤리특위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소명화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향후 이제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참 국회의 의정활동 행태를 보면 심각한데, 자, 여야가 가상자산 보유 또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 소속 5분의 의원은 아무도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지금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의원은 없다. 이렇게. 두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각 당의 이 거래 내역 이 전달이 됐지만 문제 없다. 뭐 크게 비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의장에게 자진 신고를 받았죠. 국회의원들에게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일단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신고한 의원이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 그리고 무소속까지 하면 총 11명이고 어제 자문위 보고에 따르면은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 그리고 총액이 1천만 원 이상 누적 거래가 됐던 의원은 이 11명 중에 5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문제는 이 정도로 많이 거래를 했다. 또는 액수가 크다 그러면 이제 이해 충돌 여부가 역시 국회의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어제 자문위 보고에 따르면 이 5명도 현재 소속 상임위에 따르면 이해 충돌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들으신 대로 양당의 대변인들이 우리 의원들 중에 이해 충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밝힌 것입니다. 다만 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어제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의원들이 거래했던 가상자산의 성격을 판단해보고 이해 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상임위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러한 국회 상임위로 만약에 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옮기게 되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네. 심사위원장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이 이 정도로 많이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도 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거래를 했을 때 이해 충돌 여지가 상임위 소속으로만 판단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권영세 이제는 전 장관이 됐습니다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거래했다 그러는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관련 법안을 같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도 이걸로 논란이 됐죠.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은 상임위 소속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나 다른 문제로 좀 이해 충돌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상임위로만 판단했느냐라는 논란이 좀 남아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밝힌 내용이 사실 국회의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 본인만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의 배우자나 의원의 이 가족들 자녀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자녀와 관련된 부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에 빠져 있는데 거래 내역부터 보유 여부까지 다 이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권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논의 과정에서 좀 지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국회의원들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형평성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권이 터졌을 때 법안 발의 참여하는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비판했단 말이죠. 네. 근데 권영세 전 장관, 지금 권영세 의원도 같은 상황에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채널A가 지난번에 보도했듯이 권영세 의원님 업무 시간 중에 이 가상자산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예약 거래 걸어놨다. 업무 시간에 한 거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좀 빠르게 김남국 의원권을 결정 내릴 수 있을지 네. 이건 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글쎄요 커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뭐 서로 간에 여야 간의 문개기식이 아니라 각각 다 밝혀야 될 것은 다 밝혀야 되겠죠. 자, 국회 법사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마 위에 올랐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그동안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위례 대장동 의혹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 경기도가 대북 사업 추진할 때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고 좀 이 사업상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어제 이 참고인 조사를 김용 전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받게 되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5월 23일에도 김용 전 부원장에게 검찰이 한번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김용 부원장이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딱 한 번 만난 것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라면서 불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9년에 대북 송금 그리고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위해 북한에 달러를 보낼 때 김용 전 부원장하고 전화통화해서 내가 그에게 보고를 했고 그 사람을 한 3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용 전 부원장도 그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개입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소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김용 전 부원장은 이게 다 사실이 아닌데 다른 얘기가 퍼지고 있어서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출석했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어제 출석하면서 지금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출석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성태 회장과 단 한 번 밥 먹은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은 내가 맞는데 여전히 검찰에서는 출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지만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김용 전 부원장이 쌍방울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인지했다고 지금 네, 의심을 하고 김용 전 있습니다. 부원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이봉우 연구원이 살짝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구속영장 청구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 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 지금 김성태 회장 측에 이재명 대표 방북을 요청한 그런 부분이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다시 또 이 진술을 뒤집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진술을 번복했죠. 그게 이재명 대표 측이 회유를 해서 이렇게 다시 번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부인이 뭐 이 법정 재판 정에 가가지고 남편을 향해 변호인단 교체해야 된다. 뭐 정신 차려라 이게 외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거든요. 법정에서 뭐 부부 싸움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했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또 가족까지 포섭을 해서 회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실을 얘기했는데 보고하는 걸 얘기했는데 회유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다. 검찰의 무리한 압박, 회유 이게 문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7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도로 위로는 휴가 가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강일 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구리에서 상일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 서안암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하남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정안나들목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밖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을 시작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다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광천 부근과 대천 휴게소 일대로는 각각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후로 무안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4중 추돌 사고가 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행보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어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고요. 수산물 안전을 또 강조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는데요. 유엔군 소속으로 싸운 국군 장병 36명을 비롯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튀르키예 등 이 전몰 장병 2,320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 공원에 참배를 한 겁니다. 이 1978년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고요. 네. 이어서 이제 저녁에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여기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에 들러서 상인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이 어업인과 시장 관계자 등과 만찬 자리를 가졌어요. 네. 한 상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연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했더니 윤 대통령이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자갈치 시장을 좀 음식을 홍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붕장어에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결국 이 행보까지 놓고 보면 다음 달로 예고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네. 좀 의식한 행보, 국민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안전하다, 뭐 여러 가지 괴담 선동 믿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여론은 좀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자, 대통령의 이 정전협정 70주년 참석, 북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북한에서는 이제 전성절이라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성절이라고 부르는데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러시아까지 이제 초청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옆에 세우고 좀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육성 연설은 지금까지는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종종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과 같은 대대적인 이 당 행사에서 연설 안 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어제 오후 8시부터 이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열병식이 아주 심야 시간대까지 이어졌는데, 네. 신형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 것으로 외신에 따르면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서서 경례를 하면서 이 북중러의 좀 연대 군사적 공조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설은 강순남 국방상이 대신 연설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메시지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내용은 역시 이제 6.25 전쟁에서 이제 북한이 승리했다는 식의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군사적 대결 긴장 구도가 조금 더 심화되는 와중에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 뒤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신형 무기들을 비롯해서 핵 전력이 이렇게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점을 과시하면서 굳이 메시지까지 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항상 북한의 메시지는 아무리 강경하다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숨겨진 뜻을 찾아서 대화를 좀 풀어가려는 그런 시도로 읽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메시지가 좀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더더욱 이 대화의 어떤 여지를 북한 쪽에서도 좀 없애고 있는 것 아니냐 예상도 되는 상황이고요. 강대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우려가 되는 점이 이례적으로 쇼이구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또 이 국방상과 북한의 국방상과도 따로 회담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사실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 좀 첨단 기술, 군사 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항공기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대북 제재가 좀 있다 보니까 꺼려왔던 점이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
군수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번 회담에서 혹시나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물자들을 좀 포탄을 포함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러시아는 그동안 좀 저어했던 뭐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항공기나 이런 거를 서로 맞교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군사적 공조가 사실 더욱더 현실화되고 노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긴장이 좀 더 심화되는 국면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좀 더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북중 너가 결집을 하고 또 한미일이 결집을 하고 이런 현상이 더 가시화되고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가 어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인데 주로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뭐 증여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이 15개 개정안을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내겠다라고 기재부가 밝힌 건데 목표가 이렇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같은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최대 30%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 또 바이오 의약품은 국가 전략 기술에 추가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에서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에서 4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첨단 전략산업 생산 시설의 국내 복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를 했고, 그러니까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상환 방식, 뭐 기간에 따라서 300만 원, 1,800만 원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걸 기준 시가를 6억 원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공제하는데도 600만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 활력을 만들어가고 또 세부담 완화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저출산 문제 해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좀 파격적입니까? 좀 실효성이 있는 내용일까요? 네, 이번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그 세 개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래 대비예요. 미래 대비 안에는 인구 위기 극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대안을 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 자금과 관련된 증여세를 대폭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많이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공제 지금까지는 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결혼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액이 원래는 이런데 이것과 별개로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총 4년 동안 자녀가 결혼하는 데 필요한 돈을 부모가 증여를 한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이 증여세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양가를 합하면 3억 원이네요. 양가를 합하면 이제 3억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랑 신부 쪽이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정부의 의도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좀 어려워하니까 부모의 네.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신혼부부가 정여해줄 돈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정여받을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됩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있는 집 자녀들, 있는 집 자녀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좀 부의 대물림이 우려가 된다는 측면도 있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신혼부부에게 3억이나 4년 동안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거면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내게 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미리 주는 방식으로 네. 다른 세금을 좀 면제하는 방식으로 좀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또 한 가지 결혼이 뭐 많아지면 좋긴 하네요. 그 부분이. 이 제도로 만약에 결혼이 촉진된다 그러면 네. 뭐 여전히 논란에 대해서 공방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겠죠. 결혼에 대해서. 또 하나 자녀 장려금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하는데 소득 기준을 연간 7천만 원으로 높여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요.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좀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부담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는 많은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게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지난해부터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학교 측에
10차례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숨진 이번 달에만도 3번의 상담, 이 어려움을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측에 이야기를 했다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네. 이 숨진 교사 이제 A 씨가 지난해 2건, 올해 8건,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번이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3차례 상담을 받았는데 이 중 2건은 A 씨가 맡은 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사건.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관련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 씨가 지난 13일 상담을 요청하면서 그 전날 발생한 이 연필 사건을 학교에 보고를 했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 또 피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런데 A 씨가 학교에 상담을 요청한 기록에 따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지만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학교 측은 A 씨에게 전화번호를 얼른 바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A 씨가 상담을 요청한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담 신청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많은 압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기민하게 좀 뭔가 보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군으로 가봅니다. 육군 복지시설인 백마회관을 관리하는 상사급 관리관이 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백마회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군 복지시설입니다. 이게 네. 군마다 복지시설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이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마회관인데 26일에는 이 육군 구보병사단 지휘부가 사적으로 이 회관을 이용하면서 16첩 반상을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어제는 또 이 백마회관을 관리하는 관리관 상사급입니다. 네. 이 관리관이 병사들에게 폭언,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어제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제가 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욕설하는 경우가 많았고 핀잔을 주는 경우, 심지어는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20분 동안 이게 우리가 혼낸다고 표현하는데 윽박 지르면서 이게 압박감을 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관리관이 병사에게 플라스틱 장난감이 망가질 때까지 병사를 때렸다는 지금 폭로도 나와 있고요. 장난이라면서 이 병사를 차 트렁크에 태우고 과속방지턱을 일부러 넘으면서 괴롭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관리병 2명은 지금 슬개골, 열골, 경화증까지 걸려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금 폭로가 나온 것인데 완전 좀 약간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괴롭힘을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한 좀 병가에서 이런 괴롭힘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 일단 육군에서는 곧바로 감찰단을 꾸려서 TF를 꾸려서 각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을 모두 감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군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꾸만 뉴스로 전달이 되네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 연구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저트송입니다. 0491님 6654번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알찬 시사 내용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분들과 함께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승객분들도 버스 타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4971님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무더운데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캐니 로저스의 Coward of the Country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자, 지금 문자 보내주신 두 분께 빙수 쿠폰 보내드리고 캐니 로저스의 Coward of the Country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Everyone considered him the coward of the county. He'd never stood one single time to prove the county wrong. His mama named him Tommy, but folks just called him Yellow. But something always told me they were reading Tommy wrong. He was only 10 years old when his daddy died in prison. I looked after Tommy 'cause he was my brother's son. I still recall the final words my brother said to Tommy.
Son, my life is over, but yours has just begun. Promise me, son, not to do the things I've done. Walk away from trouble if you can. It won't mean you're weak if you turn the other cheek. I hope you're old enough to understan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길쭉길쭉, 별름별름, 어슷어슷, 꼬치꼬치. 이 중에서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길쭉길쭉, 벌름벌름, 어슷어슷, 코치코치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없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벼름벼름입니다. 벼름벼름은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자꾸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란 뜻의 동사 벼르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벼름벼름 뒤에 하다를 붙인 동사 벼름벼름하다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럿이 다 조금 긴 모양을 뜻하는 부사는 길쭉길쭉이고요. 어슷비슷은 큰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비슷한 모양이란 뜻과 이리저리 쏠려 가지런하지 아니한 모양이란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리고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어슷어슷은 힘없이 천천히 거니는 모양이란 뜻과 여럿이 다 한쪽으로 조금 삐뚤어진 모양이란 뜻을 가진 부사로 문제와는 전혀 다른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더위의 기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했는데요.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웃돌더니 대전, 부산 32도, 서울 33도, 강릉은 벌써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강릉, 대구 35도 안팎까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찜통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낮에는 자외선을 피해 그늘이나 실내에서 활동해 주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볕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집중되거나 거센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동부 내륙, 경상 내륙과 제주도에 5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무더위 속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동부 밖간 먼바다에 오늘 밤까지,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3.1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정상화할 인사라며 신상털기하지 말라고 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도덕성도 낙제점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15번째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 청주 궁평 지하사도 참사 원인을 감찰한 결과 여러 위험 징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 등 모두 18명을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익래 전 다오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학교 관련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예. 조현정 시사평론가도 혹시 학교 폭력 이런 거 뭐 당해보거나 겪어보거나 누군가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뭐 들어보거나 한 적이 있으세요? 사실 뭐 저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학교 생활이 사실 되게 불특정 다수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 마음에만 맞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배워가는 과정에서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급에서도 그렇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은 늘상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에서 저희 세대 때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또 경찰이 오기도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아, 조현정 평론가 때문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건드리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아무도 지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네. 싸움 잘해서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처음부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이야기입니다.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 씨,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죠. 네. 자녀 학교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고한 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 이런 또 논란과 파장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이 주호민 씨는 웹툰 신과 함께를 그린 작가인데요. 영화로 만들어진 네. 네,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더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시고 네. 요즘엔 예능 프로그램도 워낙에 왕성하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웹툰 작가인데요. 이 주호민 씨에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9살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을 좀 타임라인대로 보면 네. 그 경위서를 토대로 보겠습니다. 이
아들 A군이 원래는 일반 학급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통합학급이라고 하는데 그 지난해 9월에 이 일반 통합학급 수업 도중에 주호민 씨 아들 A군이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여학생은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 후에 이 A군은 특수학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특수반에서 일단 그 수업을 하면서 성교육을 받은 뒤에 통합학급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주호민 씨 부부가 중간에 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고요? 네, 그 교사와의 어떤 대화나 이야기 그 정황들을 녹취하려는 의도인 건데 며칠 뒤에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 그 특수교사가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해시키는 상황이었는데 A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너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녹음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질러져서 이 특수학급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이 담당 교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죠. 일단 교사 측의 입장은 그 교육적 목적이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교실을 A군이 좀 나가고 또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지도를 하면서 공부 시간은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그 일반 학급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이렇게 행동을 저지한 정황도 녹취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들과 담당 특수교사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듣고서 주호민 씨는 아동학대로 특수교사를 신고를 했네요. 네, 그 같은 날 며칠 뒤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검찰 수사 후에 일주일 만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특수교사는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호민 씨 입장문은요. 녹음 속 안에는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좀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좀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애초에 건수 잡으려고 녹음기 딸려 보낸 게 아니냐. 계속해서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 벗고 교실 뛰쳐나가면 훈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학교 다니던 다른 피해 학생들은 무슨 죄냐. 이런 여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동시에 이제 그 같은 학교 다른 학부모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없었고 오히려 그 선생님은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위해서 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네. 입을 모아서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발달장애 아동을 둔 다른 학부모들도 함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 베테랑 특수교사를 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학급의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수학교 그 생긴다고 하면 네. 왜 그 집값 떨어진다라거나 이렇게 혐오 시설로 분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그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은 적도 있었어요. 네. 학교 다니게 해달라.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네. 네. 그래서 특수교사 인력도 워낙에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편견과 싸워야 하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왜곡된 인식이나 혐오 이런 것들을 이 주호민 씨 사건이 더 키우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데 참 갈등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에서는 다음 달에 열릴 울산에 있는 광입니다. 태화강 축제를 준비 중인데요. 축제 프로그램 중에 731 부대를 포함했다가 731 부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일본이 생체 마루타 실험을 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 문매를 막고 여론의 문매를 막고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프로그램에 포함이 됐던 것인가요? 네, 일단 뭐 잘못을 인정을 하고 철회하기로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울산 태화강에서 열릴 여름 축제라고 해서 이제 남양 특집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호러 트레킹 코스를 넣고 여기에 731 부대가 포함돼 있던 겁니다. 그 상세 설명에는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 및 세균 실험, 약물 실험 등이 이루어졌다라는 설명도 덧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거세게 반발이 일었죠. 놀이동산 공포의 집 이름을 아우슈비츠로 지으면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겠냐. 담당자 책임져라. 이렇게 상세 설명을 한 걸 보면 알고도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파문이 확산되자 이
울산 연극협회 여기가 주최자인데요. 그 공식 네. 사과문을 통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해당 코스는 수정해서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그럼에도 책임을 울산시가 이 신규 기획사에 돌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관리 주체는 울산시고 여기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책임을 시가 지지 않고 이렇게 떠넘기는 모습이 더 화가 난다라는 의견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 호러 프로그램이면 뭔가 역사적으로 자극이 되지 않는 걸 골랐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네. 그죠? 뭐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서운 거요? 저는 굉장히 개복치라고 요즘 말을 하는데 네. 그게 되게 겁이 많아서 예. 상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네. 네. 그냥 소장님이 등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또 그런 게 네. 우리 KBS의 또 레전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아, 네. 구미호. 전설의 고향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KBS입니다. 네. 자, 최근 집중호우로 떠내려갔던 충남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의 조형물이 11일 만에 발견되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있다고요. 네, 이 고마곰이 어떤 친구냐면 고마곰은 저하고 비슷할 것 같네요. 조금 풍채는 비슷한데 공주시의 마스코트입니다. 그 백제 설화 속 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그런 마스코트였는데요. 지난 15일 충청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에 이 고마곰 조형물도 속절없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누리꾼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고마곰 제발 돌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1일 만에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지난 26일에 원래 지점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쌍신공원 나무숲 사이에 쓰러져 있는 이 고마곰을 발견을 했고요. 네. 다행히 그 진흙이 묻어 있기는 했지만 상태는 온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복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 시가 크레인을 동원해서 고마곰을 원래 위치로 옮긴다고 하는데 되게 커요. 예. 네. 높이 2m에 무게 300kg. 네. 고마곰이 아무래도 배 소장님을 좀 이길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무게가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아, 그런가요? 네. 고마곰이 또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러면서도 또 저는 이게 사람들도 저렇게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해 대응 참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반복되면 안 되겠죠. 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굴 찾아내서 진상규명을 하고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 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사회 숨은 영웅들의 소식을 준비했네요. 네. 훈훈한 이야기 좋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날도 너무 덥고 휴가 앞두고 차도 엄청 막히고요. 짜증 네. 많이 나실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소식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먼저 도로 위에 나타난 슈퍼맨 소식입니다. 슈퍼맨은 왜 무엇이든 다 막 빌딩도 들어올리고 다 하죠. 옮기고 그러죠.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네, 대전에서 이런 슈퍼맨이 나타난 건데요. 도로 한가운데 고장나서 멈춰버린 5톤 트럭을 시민들이 힘 모아서 맨손으로 옮겨서 사고를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덕구에 있는 6차로 도로였는데 그 5톤 트럭이 유턴을 하다가 기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대로 멈춰 서버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유턴을 하다가 5톤 트럭이 멈추면 가로로 찔러서 이렇게 멈춘 거라는 완전히 네. 이 도로 자체가 꽉 막혀버렸겠네요. 네, 그래서 3개 차로를 가로막게 돼서 다른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반대 차선으로 그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험천만했죠. 그러자 시민 대여섯 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트럭 면면에 막 옆면 뒷면 막 다 붙었고요. 시민과 경찰이 합심해서 정말 맨손으로 갓길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했던 건가요? 이 경찰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모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경찰도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준 시민들 덕분에 사고 없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집안에서 탈진에 쓰러져 있던 80대 독거 어르신을 구조한 집배원과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요즘 이런 부분 상당히 막 우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토크 노인분들은 네. 오랫동안 연락이 없고
바깥에 외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걱정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대전 둔산우체국 소속 김경태 집배원인데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8일에 우편 배달을 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원래 날마다 마당에 이제 어르신이 나와서 맞이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 목이 메이네요. 예, 어르신들 생각을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럼 근데 어르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째.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집안을 살펴봤고 탈진해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합니다. 119에 구조 요청을 바로 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까지 동행을 한 다음에 어르신이 의식을 찾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경태 집배원은 앞으로도 이런 노인분들의 불편함을 확인하고 안부를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우편물을 전해주는 것도 항상 집배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대전 거듭 재차 확인드립니다. 네. 대전 둔산우체국 김경태 집배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미담을 소개해 준 지역이 대전이네요. 네, 두 군데 다 공교롭게 대전이었어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대전 시민 모두께서 모든 네. 분들이 화이팅 하고 한번 외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지 한 주간의 뉴스들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취재하면 이분이죠.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따라 유독 활기차게 네. 느껴집니다. 장 기자님이 네. 오시니까 네. 없던 에너지도 막 뿜뿜하고.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앞에 네. 앞선 코너에서 훨씬 더 재미있게 네.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어디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종횡무진 취재를 하시잖아요. 장윤선 기자만의 취재 비결 거의 뭐 단독이거나 특종이 많던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그 네트워크죠. 예. 저도 이동관 후보자만큼은 아니지만 네. 네트워크를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 생활하는데 좋은 인맥 관리 이런 게 좀 필요. 너무 사사로운 얘기를.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트워크 하면 또 KBS죠. 그렇죠. KBS 네트워크 국민의 방송. 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네. 네. 자, 먼저 짚어봐야 할 이슈입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 오늘 이제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자, 이 소회를 밝히는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어떤 대목을 강조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하고 그러니까 원래 알려져 있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할 거다라는 걸 이제 기자들한테 미리 얘기해 둔 편이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알려진 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두어 달 전부터 이동관이 온다. 언제 오냐? 왜 안 오지?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디어 온 건데 김대기 실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자마자 첫 일성이 다 예측하신 대로 이렇게 다 예측하신 대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고자 한다. 근데 매일 방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왜 늦어진 겁니까? 더 빨리 내정설만 돌고 있었는데 더 빨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폭이 터졌기 때문에 그 아들 학폭 논란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여권 안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고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련해서 한 1000건 정도의 문자 메시지인가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등등이 있어서 초반에는 이 학폭 논란 때문에 어쩌면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학폭 논란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그 사이에 얼마나 대한민국 자고나온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국정원 문건
블랙리스트, 사찰 문제, 심지어 이제 그 경향신문 같은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 외압 행사한 거 어제까지도 또 배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눈치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예? 윤석열 정부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실상 지난 한 두어 달 정도의 과정을 인사청문 과정이라고 봤다는 거죠. 아, 여론에 이렇게 좀 여론에 흘려놓고 뭐 국민들의 이제 이런 걸 한 다음에 사실상 지금 오늘 지명이 됐기 때문에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이제 국회로 이게 이송이 될 텐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 8월 19일 이전에는 끝내줘야 됩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그렇게 되면 8월 20일부터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뭐 그 과정에서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 언론계에서는 뭐 이제 뭐 임명되지 않도록 하겠다. 야당에서도 오늘 세게 붙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지난 과정을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준하고 민주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이 이것에서 더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에이 민주당 별로 준비도 못했네. 별거 없네. 한 방이 스모킹 없었어. 거는 없네. 스모킹 거는 없어. 역시 민주당 무능해. 뭐 이런 프레임에 민주당을 가둬놓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원래 하려던 뭐 이렇게 별로 거침이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용호 장관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동안 이제 장관들 뭐 국회가 청문 절차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다 임명해버리는 이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짧게 이제 이동관 지명자가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자신의 소감과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뭔가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처럼 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핵심은 역시 가짜 뉴스와의 전쟁. 네, 또 하나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밖에 뭐 BBC, NH 같은 뭐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넷플릭스 같은 뭐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글쎄 이제 BBC나 NHK 같은 방송을 만드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국제뉴스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 중국의 CCTV만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뉴스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폐쇄된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사회에서도 국제뉴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국제뉴스 비중이 적을까? 국내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제뉴스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뉴스에 관심이 그렇죠. 있어요. 요새 보면요. CNN, BBC의 톱1이 우리 뉴스가 되게 많아요. 수해 상황 이런 거 훨씬 빠르게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연동돼가지고. 네. 근데 여하튼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이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언론계를 자극하는 발언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김동훈 기자협회장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앞으로 언론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일단 이것은 기자협회가 회원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80%가 반대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자들과 한판 붙겠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모든 문제들에서 세게 하겠다. 일단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파업 언론사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송 파업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제 예전만큼 파업 동력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상처가 큰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MBC, KB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언론인들은 선뜻 또 파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1시에 그 언론 노조를 비롯한 언론 현업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도 논평이 나오기를 지금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와 야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각할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학폭 논란 있죠. 네. 그리고 본인 언론 사찰 문제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인 청탁 의혹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고위 권력자들이 했을 법한 부정행위가 총망라돼 있는 그야말로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이다. 이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분을 임명을 해야지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탄받는 분을 굳이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국민 의견은 안중에 없다. 국민 의견쯤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거냐. 이거 매우 심각한 오만한 네.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이 10시경이 좀 넘어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는데 민주당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모였습니다. 네. 용산에서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뭔가 시간을 대략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 네. 이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특보 임명된 그 시간 이전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어디 모이자, 용산 인근에서 모이자, 기자회견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이게 돌았던 정보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의원들한테는 비교적 좀 급하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가 있는 의원들이 기차 타고 올라와서 오전 11시 용산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늦추기에는 뭔가 이게 현안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입장도 빨리 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오전 중에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 네. 직후에.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8월 23일에는 이제 김효재, 김현 두 방통위원이 이제 임기 종료로 물러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방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위원 네. 한 명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통위가 여러 명의 위원이 있고 위원장이 있는데 또 네. 합의제 의결기구인데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가 시작돼도 2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합의제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왜 2명인지가 지금 우리 청취자들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5명이 이제 위원장하고 여야 이렇게 해서 5명이 총 5명요. 예, 합의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기구인데요. 그 지금 상황이 되면 완전히 이제 합의제 의결 기구의 성격은 유명무실화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국회로 이송이 되면 인사청문회를 해서 늦어도 8월 19일까지는 청문 절차를 마쳐야 되고 그러면 20일께 온다고 하면 사흘 뒤인 8월 23일에는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을 또 새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새로 임명하는 데는 또 한 달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젠가에 왔다는 거예요. 국회로 새로 임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통상의 범주에 따르면 한 2달 전 정도에 국회로 보내는데 이것도 굉장히 촉박하게 보낸 거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건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3인 체제잖아요. 김현 위원은 야당에서 추천한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이상인 위원은 대통령 추천이고 그다음에 김효재 위원은 이제 여당 지금 국민의힘 추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을 나이 순에 따라서 제일 연세가 많으셔서 이분이 이제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는 대위원장 대행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대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 3인 시스템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이 지금 뭐 KBS 이사장과 관련해서도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분리징수도 거기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시청료 분리징수도 거기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8월 20일 이후에 방통위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김현 의원이 뭐 단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현안마다 시청료 분리징수 때도 그렇고 또 KBS 감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화방송 방문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방통위 감사도 한다 그래서 그걸 또 막고 뭐 이런 야당 목소리를 대변해 야당 왔는데 목소리 대변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 추천했다던 최민희
위원. 최민희 후보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심각한 문제인 게 네. 원래대로 했다면 최민희 위원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3월 30일 날 국회 의결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서 이분이 방통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로 딱 넉 달째입니다. 최민희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임명장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같이 임명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취재 중요합니다. 네. 안 할 거다. 네, 안 할 거다라는 잠깐만요. 얘기가. 안 할 거다라는 것은 임명장을 안 줄 같은 거다. 날짜에 임명을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아예 임명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빨리 임명장을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결한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의결한 분을 임명장을 주고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고 일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직무유기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이걸 항의하거나 이건 실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뭐 항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국회에 물어봤더니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거를 뭐 취소하자고 국회를 다시 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다 끝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동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넉 달간 미뤄둔 최민희 위원을 빨리 임명장을 줘라. 그렇게 하고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동관 특보에 대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넉 달째 지금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라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항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요. 원희룡 장관은 직접 양평에 가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면벽자를 하면서 이해찬, 이재명 두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했었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재추진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국토위 회의가 새벽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열리던 저녁 9시 뉴스가 나올 무렵에 네. 그때 무렵에 그 양평군이 마을 이장님들한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관련 국토부 장관 방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라고 시작되는 이장협의회 총무가 보낸 문자입니다. 네. 7월 27일 양서면에는 오전 10시, 강상면에는 오전 11시. 면 안에 이제 복지회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모여달라 이런 건데 이장님들 바쁘시겠지만 마을에서 혼자 오시지 마시고 마을에서 2-3명 정도 동행하셔서 입실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양서면과 강상면 두 군데를 나눴네요. 네. 오전 10시, 11시 두 타임. 왜냐하면 양서면은 원안이고 강상면은 변경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서면과 강상면의 여론을 다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나자고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좀 누가 보더라도 약간 동원형. 으로 보인다. 이제 모여라. 그렇죠. 네. 모이세요. 이제 이런 그래서 거죠. 궁금한 건 양서면은 원안인데 네. 지금 바뀐 안이 강상면이거든요. 네. 양서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을까? 어떨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대체로 강상면이나 양서면이나 뭐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부름을 받고 가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장관에게 뭐 이렇게 척지는 얘기를 한다기보다 비교적 뭐 박수도 쳐주시고 뭐 이제 이렇게 동의하는 듯한 그런데 그 자리에 양서면인데도요. 네, 그 자리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신 거예요. 출근하던 시민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한 3명이 정도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체로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분들은 이장님들하고 같이 오시고 민주당 사람들은 바깥에서 피켓팅을 하고 또 출근하시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기자들이 많고 막 북적북적하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들어오신 이 평범한 시민들이 계셨는데 좀 정치적 성향이 달랐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손을 들어 질문하신 한 분이 정치적으로 쇼하지 말라라고 상당히 이제 날선 비판을 한 겁니다. 그 장관을 향해서요.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요. 예,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셨고 유튜브에는 참교육 받는 원희룡 장관 뭐 이런 걸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그리고 양평군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돼야지 하루아침에 백지화 선언했다가 또 다시 한다고 했다가 또 이것을 지금 여기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있는데 네. 여기 모인 인원의 의견이 마치 양평군 전체의 의견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양평 군민 의견 청취를 할 거라면 전체의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내서 큰 공간에서 모이게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평범한 시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따가운 지적을 받으면서도 직접 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전문가 검토하고 이 재추진을 여론조사로 뭐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또는 취재를 해보시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전문가들은 입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구 용역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부하고 척지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으니 우석진 명지대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재정, 조세 이런 게 전문인데 예타를 한 100건 정도를 했대요. 예타 전문가네요. 예, 그래서 본인이 예타 전문, 예타 박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비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비 타당성.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이 그 학술적으로 뭐 어떤 검토되어야 되는 이슈는 뭐고 뭘 봐야 되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가 어떤가를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들이는 비용만큼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 BC라고 하는 이제 이런 등등을 이제 보는 건데요. 그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물론 55건의 자료를 공개하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뭐 이것은 이렇습니다라면서 쭉 관계 사실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갑자기 도로의 55%가 바뀌는 강상면 안으로 결정했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 BC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 편익 분석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서면 안도 비용 편익 분석 BC는 0.82가 나왔어요. 1이 기준인데 1이 기준인데 1이 못 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AHP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0.5가 기준인데 0.508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상면으로 이게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요 정도의 수치에 해당되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위 회의에서도 이게 없다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서면에 대한 예타는 있는데 강상면에 대한 없어요. 예타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죠. 네. 그리고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등등의 요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일파만파 커질 것 같고 특히 어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론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양평군 안에서 군 내에 있는 군 도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하남, 고속도로죠. 그렇죠. 하남에서 광주, 광주에서 양평으로 가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국책 사업으로 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양평 군민만을 대상으로 약 12만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양평 군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다른 지역의 비판이나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양평에 가서 양서면, 강상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걸로 결정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어떤 있겠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자, 민주당 국정조사 이야기도 했는데 좀 더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봐야 돼서 네. 주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바짝 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런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발언이 자꾸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발언이 번복됐어요.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부부가 법정에서 뭐 다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자, 그래서 모신 분이 바로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뭐가 진실입니까? 되게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사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예. 어떤 거냐면 쌍방울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이 개별 기업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적으로 이용한 것. 이게 뇌물수수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뇌물죄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북 송금 문제. 무슨 얘기냐면 2019년도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 네. 그중에서도 뭐냐면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대가로 한 대가성이고 나머지 500만 불은 스마트팜 사업을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비용이었다. 스마트 농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주요 증인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대체로 인정을 했어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사실을 최근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다가 최근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다 빼고 본인 자필 편지로 옥중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바깥으로 보내서 네. 저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7월 25일 날 재판이 열렸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부부싸움이 난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재판이 소란이 막 있다가 변호인을 선임하니 많이 해임하니 많이 막 이러다가 이제 끝난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재판이 8월 8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8월 8일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 그 진술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니까 보고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냐. 안 했냐 사전 보고를 하고 한 거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를 그렇죠. 했느냐 안 했냐. 예. 그게 중요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보고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네. 그런데 보고를 한 것이 사실로 진술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국회로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긴장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율사들 그 법사위 출신들인 위원들이 가서 뭐 그 면회를 요구하면서 항의 시위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장 기자님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다툼을 했다라는 얘기는 두 사람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는데도 부인은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는 해광이라는 변호사인들이 한 17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해광이라는 로펌에. 네.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담당하는 변호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 독방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검찰 조사만 받고 뭐 다른 접견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접견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의 조사를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만나서는 이 얘기를 하고 저 변호사를 만나서는 저 얘기를 하고 약간 멘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이 해광에 그러니까 진술 번복에 문제를 낳았던 그 변호사를 해임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그 변호사를 계속 쓴다고 결정을 하면 가족들은 더 이상 돕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변호인하고 계속 같이 가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사가 정리하기로는 어쨌든 변호인을 구한 건 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장윤선 기자의 취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현호 PD.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더 좋아했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고 있긴 한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 월드컵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콜롬비아를 이겼어야 되는데 결국 패했습니다. 지금 뭐 패한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16강 진출에 좀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여자 월드컵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이긴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실은 승리도 승리지만 이 득점을 첫 경기에서 한 번도 기록을 못하고 있어요. 2003년에 브라질전에서 3대0 패배, 2015년에 또 브라질전에서 2대0 패배, 2019년에는 프랑스전에서 4대0 패배. 지금까지 첫 경기에서 한 골도 득점과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첫 경기 징크스가 있네요. 콜롬비아전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뒀으면 그리고 첫 경기 득점을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에도 2대0으로 패하면서 득점과 첫 승을 신고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강에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태가 됐고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에 모로코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로코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열리는 독일전까지 아주 좀 좋은 상태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이게 우리 축구 이야기할 때 경우의 수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짜증도 나고 뭐 우리가 경우의 수만큼은 전 세계에서 이건 문제 푸는데 대한민국 1위인가 이렇게 고민도 되는데 여튼 그래도 16강에 올라가려면 앞으로 어떤 경기 결과 성적을 거둬야 될까요? 예선에서. 우선은 골 결정력 항상 뭐 어느 대표팀이나 나오지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콜롬비아전에서 여자 월드컵 대표팀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저는 피지컬적인 열세가 많이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자 대표팀에서 최근에 김정미 선수 그리고 윤영글 선수로 비롯되는 골키퍼 문제가 항상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20살 언제리 류지수 선수를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류지수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김문 최후방 이 골키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KC 유진페어 이 선수가 16세 26일의 나이로 이제 여자 월드컵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역대 최연소 출장을 했습니다. 이런 좀 새로운 피드를 수혈하면서 좀 좋은 경기력을 그리고 골 결정력 강화를 노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하튼 남은 경기가 있으니까 꼭 이겨서 16강 진출뿐만 아니라 8강 목표를 달성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축구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프리메라 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방한을 하고 있죠.
자, 네, 맞습니다. K리그 팀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자, 네. 경기 내용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어떤 선수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팀인가요? 우선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팀 K리그죠. K리그 올스타 팀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해외 팀들과 내한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 소식을 전해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명문팀이기도 하고 아마도 유명한 선수는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고 이제 알바로 모라타, 랑펠리스 이런 선수들이 있을 텐데 사실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강인 선수가 이적한다라는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맨체스터 시티라든가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도 또 내한을 할 예정이니까 이런 경기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는 참 다부진체격의 축구를 너무 잘한다. 프랑스 국가대표팀이죠. 그렇죠.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내 팬들이 이번에 정말 이 선수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참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외국 축구팀들이 유명 축구팀들이 계속해서 방한을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입국을 했고요. 네네. 자, 생제르맹도 이강인 선수 포함되어 있는 생제르맹도 내한을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외국의 유명팀들이 유난히 또 많이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해외 축구 팀들이 아시아 시장 개척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국만 내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일본, 중국 등 소위 말해서 아시아 투어의 형식으로 내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1976년 이후로 47년 만에 내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일에 경기를 치르게 되고 8월 3일에는 돌아오는 3일에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그 선수들이 전북 현대와 부산에서 또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 그러면은 올해 영국 리그에서 트래블을 기록했던 또 대단한 팀이고요, 최고의 팀이고. 네. 자, 근데 이강인 선수가 뭐 햄스트링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뭐 큰 부상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고질병이 될 수도 있는 부위라서 지금은 프리시즌 경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거액을 주고 팀의 미래로 기대하면서 영입한 이강인 선수를 프리시즌부터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게 하는 것은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아마 이강인 선수가 지금 최근에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현우 PD가 직접 스튜디오 나와서 설명해 줬던 것 중에서 조규성 선수와 관련된 내용 참 관심 있게 들었었는데 이 덴마크 리그 진출하자마자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덴마크 리그 미트월란에서 이제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이 경기 자체가 지금 유럽 대항전에서 터뜨린 득점이라는 게 더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이 덴마크 리그도 물론 좋은 리그입니다만 조규성 선수가 이 리그를 발판으로 인해서 더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등 명문 리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되는 리그로 지금 진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 리그, 이제 유럽 대항전 리그에서 득점을 터뜨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정현우 PD가 이 미트윌란이라는 덴마크 팀은 유명하지 않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드포드와 자매팀이니까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도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야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 자, 20개의 홈런, 20개의 도루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수는 추신수 선수인데 네. 자, 20개의 홈런, 20개의 도루는 지금 거의 뭐 다 채워가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실은 도루는 가능하지만 홈런이 조금 어렵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최근 김하성 선수의 홈런 페이스가 무섭습니다. 벌써 14호 홈런까지 터뜨린 상태고 이렇게 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주어지는 트로피인 골드글러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직 초기 수치로만 판단을 해서 주어지는 골드글러브. 지금까지 이제 트로피의 이름을 거의 새겨놨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유력하고 여기에 더해서 실버 슬러거는 이제 타격 수치만 보고 주어지는 트로피인데
사실은 이 실버 슬러거는 수상이 좀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노려볼 만한 할 정도로 김하성 선수의 최근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김하성 선수 킹하성 이렇게 미국 팬들은 이야기를 하던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정현우 PD가 그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할게요. 아, 네네. 자, 지난 22일 날 롯데 자이언츠전 경기에서 키움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바로 우리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데 바람의 네네. 손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정우 선수. 자,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부상을 당했다고요. 괜찮은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발목 쪽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최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치 3개월까지 걸리는 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은 경기, 잔여 경기, 키움의 잔여 경기 및 아시안 게임 출장이 불발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키움 히로즈 입장에서도 손실이지만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라운드가 조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발목이 다쳤다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 있어서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부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정우 선수 하면은 메이저리그에 가서 오타니 선수보다 더 잘할 것으로 좀 기대를 우리 국민들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빨리 좀 부상을 털고 또 좋은 성적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의 발판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정현우 PD 또 목 상태도 있어서요.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우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목 관리 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여름철에도 상당히 여러분들 지치고 또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항상 잘해 주시고요.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특별히 신청곡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05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려주세요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배 본부장님이 방송 말미에 말씀하시는 행복하세요처럼 이번 주도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네요. 빙수 쿠폰 보내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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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져라